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분이 다시 감시자들을 찾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이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방송 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제가 인물이 좀 실물보다 카메라 빨이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어요? 네. 오늘도 이 경남 도민을 대표해서 날카로운 감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4.13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변의 속출, 정치권의 지각 변동, 민심 대반란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4.13 총선 민심의 성적표는입니다. 오늘 하실 얘기들이 많으시겠지만요. 우선 이번 총선을 한 줄로 평가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기태 씨부터 하실까요? 진짜 한 줄로. 한 줄로요? 네. 새누리당은 참패다. 이보다 한마디로 총체적 직설적이네요. 네. 총체적 난국이고요. 네. 더민주당은 선전했다고 하는데 실패다.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승과 패 두 가지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천영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렇지, 우리 새누리당은 가반 실패, 제1당 실패, 우리 강기태 씨 이야기한 대로 새누리당의 참패, 야당의 약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결과였죠. 그래서 유권자의 심판이 정말 준엄하다. 그리고 어쩌면 국민의 정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첫 글자를 따서 좀 얘기를 해보면 4.13이니까 4월에 일어난 3당 구도. 민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화합을 이루라는 민심의 표현이다. 네. 사이생 그거 좋네요. 네. 네, 좋죠. 4월에 일어난 3당 구조. 네, 네. 많이 생각했어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지지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이 네 분이 앉아서 16개 선거구 중에 우리가 몇 석 가져갈 거다. 이런 예측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천영계 의원님 녹화하는 시간 내내 16석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쓰라린 질문이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5만 원의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야당의 그 어떤 약진, 바람 이런데 새누리당이 굴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나 부산에 비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그나마 평수작을 했다. 평균 60점은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께서는 그때 이제 5석 플러스 알파 기대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세요? 일단 정당 지지율을 좀 보면요. 원래 저희가 정당 지지율이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남 전체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출연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목표치를 거뒀다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5석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3석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아쉬운 거는 사실 거제 같은 경우는 0.7%로 졌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마산 회원구 그리고 양산 갑에 우리 송인배 후보님 정말 선전하셨는데 아깝게 석패하셔서 그것까지 다 건졌으면 6석이 되는 건데. 진짜 플러스 알파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때 네 분 중에 가장 근접했던 분이 강기태 씨. 그때 어떻게 예측을 하셨었죠? 제가 네. 새누리당 13개, 네. 그다음에 더민주당 2곳, 네. 정의당 1곳. 이렇게 민주당은 최대 3곳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3곳까지 되네요. 근데 이렇게 예상은 보통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의 갑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여론조사까지 나왔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양산을 서영수 후보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나 양산, 갑, 그다음에 창원, 의창구 정도는 정말 박빙이었다.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표 방송 보셨죠?
그날 잠 1시간 잤습니다. 그 어떠셨어요? 이 박빙의 선거구 보실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 여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김해 도곡과 성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양산을 지역구에 우리 도의원 출신 박인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 서영수 후보가 선전하는 모습 보고 국회에는 운이 따라줘야 된다 하는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김용훈 기자님은 그때 예측을 안 하셨어요? 모르겠다 그러셨죠? 못했죠, 안 한 게. 못한 거고요. 유권자께 심판을 넘기셨죠. 네. 기태 씨는 뭐 점집을 좀 차려보는 거예요. 진짜 점집을 좀 많이 정확히 차릴 것 다 같은데요. 예상했던 거예요. 네, 맞추셨습니다. 그 여하튼 어쨌든 이번 4.13 총선을 총괄 평가를 하자면 새누리당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나마 승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어떤 분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참패의 원인은 최근 우리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그게 첫 번째 원인이면서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도화선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4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사실 야당은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집행부에서 좀 협조해가면서 인원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불통이었던 것,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실은 야당이 잘해서 이번에 야당이 표를 얻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의 실패, 사회 불균형이 심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요즘에 부익부 빈익부가 가속화되면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 그다음 자살률 세계 최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불통으로 고집하는 일관된 그런 오만함, 그 대표적인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지 한일 위안부 협상, 말도 안 되는 이런 협상 결과, 그 누리 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이런 점들에 대한 심판이라 생각이 들고요. 야당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언젠가 유권자가 야당도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남에서 경남을 놓고 보면은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그나마 좀 체면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체면을 유지했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12석을 차지했으니까요. 지난 19대 때도 14석이었고 18대는 13석이었으니까 이제 평년작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재보선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그 김해 시장 이제 더민주가 이제 했고요. 거창군수는 또 무소속 후보가 차지를 했었고 단체장에서는 이제 새누리가 좀 참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차점자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박빙의 승부를 기록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야권에서 또 약진을 보인 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영남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네. 돗자리 까셔야 되는 분께서. 경남의 인물과 선거 구도가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산을의 서영수 후보가 보니까 또 한겨레 신문의 사장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인물을 잘 몰랐지만 깨보니까 또 괜찮은 후보였고 정책도 괜찮았고 마찬가지로 김경수 후보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실질적으로 바로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서 아마 경남 분들, 영남권 분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측면은 뭐 대구, 그러니까 경북이나 경남을 비롯해서 전북이나 전남 계속 묻지마 투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의 강고한 이 벽이 좀 깨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묻지마 투표
그러니까 즉 좋게 얘기하면 의리투표죠. 의리투표. 의리의리한 그 의리투표가 좀 심각한 투표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지를 이제 유권자가 이제 좀 더 많이 생각한다. 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영남권 이제 유권자들의 수준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변화할지 몰랐어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정책적인 인물이 괜찮다 그러면 이번에 경남에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는 향후 더불어민주당 더 투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권자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의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대돼 갑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도민들이 결과 보고 정말 많이 이렇게까지 나와? 라고 놀라셨을 겁니다. 전국 판세도 판세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새누리당에서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우리 강기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새누리당 뭐 짝대기만 꼽으면 막대만 꼽으면 된다는 그런 이제 옛날의 속담은 다 지나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그 정말 도민들의 그 현명한 판단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경남 지역 투표율이 57%로 최종 나왔습니다. 이게 좀 높은 편인가요? 19대에 비해서는? 19대에 비해서 비슷해요, 경남은. 네. 예, 근데 이번 총선은 전국 평균은 58%니까 네. 경남은 이제 좀 약간 못 미치긴 하는데요. 19대 때는 57.2%였고 그때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요, 오히려. 예. 근데 좀 지역별로 보니까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하동군인데요. 사전 투표에서도 계속 높았고요. 71.4%로 이야. 가장 높았습니다. 예. 하동이 지역색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여상규 후보가 하동 군민이기 때문에 하동 군민들이 아마 몰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죠. 창원에서는 이제 성산구가 되게 좀 관심이 높은 만큼 66.1%대로 또 높았고요. 반면에 이제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된 네. 통영 고성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이제 정당 무투표 투표가 당선자로 인해서 투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비례투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투표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진 탓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통영이 37.2%고 고성군이 34.8%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들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경남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흥미로웠다. 어디라고 보세요? 남이 먼저 얘기해주기. 내가 스타트는 안 서로 끊겠다. 망설이고 있어요. 네. 서로 저는 망설이셔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마산 회원구 윤한홍 후보하고 하기남 후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 이 등록 직전에 이제 하기남 후보가 나왔는데 투표율이 4% 차이입니다. 거의 4.1% 차이인데 선거운동을 그만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선거 기간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그 윤한홍 후보가 고전을 이렇게 이루게 된 원인은 아마 그 경선 과정에 후유증이 좀 한몫하지 않았는가. 그 안홍준 의원을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제쳤잖아요. 제치면서 이후에 사실 양측이 화합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화학적인 화합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력의 지원이라든가 경선 앙금으로 이제 그 지지자들이 새 공천자에게 좀 손을 내밀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새누리당 전체의 좀 문제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현역과 싸워 이긴 정치 신인들이 좀 지역 미천이 없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특히 이 지역은 무슨 경선 후유증으로 인한 일반적인 정치 신인이 갖는 그런 문제점에 더해서 윤한홍 우리 당선자께서는 사실 굉장히 정책 공약에서부터 엔티가 많았던 후보였던 거죠. 이 후보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력이 계시잖아요. 네. 행정부지사 때 본인이 마산운동장에
야구장 만드는 거 200억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본인이 안 된다고 하셔놓고는 어떻게 공약에다 만드셨냐면은 마산 야구장 200억 도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두 번째, 마산 수출 자유지역, 봉암동에 있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 다 없애고 MCT 만든다 하셨잖아요. 그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만 얼만데요. 그게 국비에 맞춰서 도비가 매칭되어 오던 것이 윤한홍 부지사가 도청에 계실 때 본인이 도비 매칭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정말로 새누리당 후보가 정말 국민을 좀 섬기고 국민을 좀 무서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윤한홍 당선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봉암동 수출 자유지역 다 밀고 거기다가 MCT 지으실 예정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 그 개표 방송 보면서 특히나 이 마산 회원군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네. 그때 이제 그 개표 방송 보면서 그 다음날 이제 기사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선 소감을 미리 원고를 받아야 되는데 마산 회원군은 초반에 받을 수가 그러니까 맞아요. 양쪽을 다 써야 예. 되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보도국 초반에는. 갔는데 선배들이 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해로 가볼까요? 네, 싹쓸이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두석에다가 김해 시장 자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는데요. 아쉽긴 한데 네, 뒤집기가 안 됐습니다. 제가 뒤집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뒤집어질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 네.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점집을 차려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참 없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의원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뒤집기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방기 후보가 50분째 장사를 따야 되는데 네. 못 따서 좀 아쉽고요. 사실은 우리가 김해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지역이고 누가 이기더라도 51대 49 정도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우리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해에 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반성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민심에 다가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해 민심은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된 후보라고 봐야죠. 그 이전에 또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었고요. 그 홍준표 지사는 그 도지사 선거 때 당시에 김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김경수 후보가 표가 더 많았거든요. 그만큼 좀 정치적 입지를 그 9년 전에 이제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야권과 연대해서 같이 대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치적 기반을 깔아오고 또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또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최다 득표를 하게 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미소 짓는 지역구가 아닐까요? 오늘 참 겸손하시네요. 두 분 다 겸손하셔서 네. 네, 겸손 모드. 네. 우리 민홍철 후보도 56% 받으셨죠. 물론 이제 김경수 후보는 전국 최다 득표 62%가 넘으셨는데 아마 그것은 뭐 지역의 의정 활동을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서 또 이제 결국 정치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구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경수 후보 지역이 원래 우리 최고위원이신 김태호 의원 지역구잖아요. 근데 김태호 의원님 뭐 중앙 정치 하시느라고 지역 의정 활동 많이 챙기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김해 현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홍철 의원님은 국회에서 그리고 김경수 후보님은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잘 맞춰서 김해 지역을 관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덕으로 아마 우리 허성건 후보님 사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관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허성건 후보님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떨어졌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맞아요. 하시고 네. 또 본기간에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다 같이 동반해서 당선이 되신 걸 보니 역시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은 시너지 효과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른 데 궁금한 게 저는 진짜 정의당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네. 정말 궁금한 적이 많은데요. 또 우리 천 의원님께서 갑자기 창원으로 와서 철새 아니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철새라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 철새는 철새죠. 농원에서 동작 갔다가 다시 창원으로 멀리 날아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와도 되는데 바로 날아오는 것 같아요. 많이 쉬었습니까? 네, 많이 쉬었습니다. 남쪽간 제비네 진짜. 우리 그 노회찬 당선자에게는 제가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대변인보다도 우리 성산 국민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를 저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이제 진보 1번지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산 구민을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전국에 있는 노동자분들의 대변하는 것, 그리고 성산 구민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공약이 좋습니다. 뭐 쓰레기 봉투값 내린다든지 뭐 도시가스 내린다든지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지켜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번 발의했던 홍준표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계속 대립각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아마 도정 운영하시는데도 홍 지사께서 좀 유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또 놀라웠던 게 두 후보 간 득표율차가 10% 이상이나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권 단일화의 힘이 컸겠죠. 대단하다고 보여지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노회찬 후보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특히 정의당이 전국에 2명이 지역구에 당선됐죠. 그중에 1명이 경남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정의감의 존재감이 새로이 확인되는 이런 뭐 정의당으로서는 되게 큰 약진이라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풀뿌리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풀뿌리 정치인들 대신에 전국적인 인물이 2달 전에 와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성산 구민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정치인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원 성산구는 지금 그 투표율이 66%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이 특히 야권에서 많이 이렇게 직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대 때 이미 한번 그 진보의 분열로 인해서 한번 의석을 빼앗긴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기필코 좀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기도 단일화를 얘기하면 또 안타까운 적이 거제죠, 거제. 네. 아, 거제는 네. 저희 민주당 후보가 0.7%로 졌습니다. 700여 표 차이. 예, 700표죠, 정말로.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단일화가 정당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무소속 후보가 계셨죠. 이길종 후보가 7.8% 약 한 7,000표 정도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0%만 일로 왔었으면 당선되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화에 대한 학습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후보는 너무나 단일화가 간절한데 반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은 결과로 결국은 다시 또 새누리당에게 당선권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거제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아무래도 조선 경기도 나빠지고 대책이 없다 그런 지역구인데 다시 국회의원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김한표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우리 김한표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한표 의원이 정치를 잘 못해서 조선 경기가 떨어졌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김한표 의원처럼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잘한 후보도 저는 없다. 그 정도 재력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 우리 야당의 그런 바람에 조금 휩쓸려 갈 뻔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단일화 안 된 것도 큰 김한표 의원이 행운이 따라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하나 정말 또 궁금한 건 조혜진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죠. 유승민계 공천 박탈의 이 희생양이죠. 그래서 이제 밀양 창녕 그쪽에 나왔는데 새누리당 엄영수 후보의 약 3% 차이로 이제 졌는데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1위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는 이제 탈락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행보가 어떤지 저는 새누리 의원님께 정말 궁금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기대가 컸거든요. 오늘 녹화 전에 질문 많이 하지 말라고. 본인한테. 네. 우리 지금 제가 조혜진- 어디다 질문하냐고. 우리 조혜진 의원하고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죠. 우리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사실 밀양에서는 우리 조혜진 의원이 이긴 것 같고요. 창녕, 함안, 어령에서 아마 새누리당 후보가 이겨서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1.9% 역전이 됐죠. 출구조사와 마지막 개표 관계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박빙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박빙이었습니다. 네, 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양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양산 가면 송인배 후보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졌었는데 오히려 양산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값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윤영석 후보와 송인배 후보 표차가 어느 정도가 됐죠? 4,000표 나셨죠? 4,000표. 아니, 3,000표요. 네. 지난 선거 때 4,000표를 졌고요. 네. 이번 선거 때 3,000표로 또 석패를 하시게 되셨는데 특히 우리 송인배 후보는 5번째 출마시죠, 이 지역에요. 네. 예. 2004년도부터 계속 출마하셔 왔고요. 중간에 보궐선거까지 해서 이번 5번째 출마이고 특히 송인배 후보의 사모님이 유세하시는 것이 SNS를 타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회의원이 꿈이었다면 벌써 양산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라 양산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라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양산을 떠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양산을에서는 서영수 당선자가 이번에 한 번에 딱 됐어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좀 박빙으로 좀 승부가 네. 펼쳐졌던 것이고요. 일단은 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예측 못한 결과였죠, 이 지역은요? 우리 양산을 지역구에 계신 웅산 지역구 우리 그 양산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리 서영수 후보가 그 어떤 프로필 부분에서 좀 많이 이장건 의원을 앞서고 있더라 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장건 의원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예당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우리 박인 의원가 10.9%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당표가 분리되면서 우리 그 야당표가 직계를 하면서 이긴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영수 후보도 훌륭한 후보다 하는 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낙동강 벨트가 살아나면서 지역구도가 바뀌었습니다. 19대 때 15대 1이었다면 지금 12대 4 여야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결과는? 일단 새누리당은 뭐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좀 체면 치레를 경남에서는 그나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일부 지역에서 보면 경선 과정의 내용과 후유증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반면에 야권은 기존 의석을 보유한 김해갑에 이어서 김해을, 양산을 창원, 성산에서 이겨서 이제 지역구의 4분의 1을 이제 차지를 해서 네. 이제 그 낙동강 벨트를 양산까지 좀 확장했다라는 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 도내 정치권의 좀 지형 변화의 틀을 좀 마련하지 않았냐.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향후 도정의 견제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좀 한층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죠. 더해서 경남에서 지금 어쨌든 야권이 내석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홍준표 도정에 굉장히 견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건전하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야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특히 여당 의원님들 이때까지 그 홍준표 도정이라든지 국정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었는데 이제는 말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건전하고 좋은 정책 그런 경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결과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좀 빨리 시작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어느 정도 지금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을 거다는 생각은 또 같이 해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13석에서 12석으로 한 석 빠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야당과도 같이 호흡하는 그런 모양새는 갖춰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총선과 재보선을 통틀어서 그 도내 야권 입장에서는 그 홍준표 경남 도정을 견제할 좀 동력을 얻는 이른바 좀 전기를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창원 성산구의 노회찬 후보가 당선 이튿날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홍 지사는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경쟁 세력인 야권과도 보조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좀 도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여권 내에서도 홍준표 지사와 또 그 관계를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완수 그 이른바 홍준표 키즈 중에 이제 윤한홍 후보가 지금 홀로 살아남았잖아요. 네. 홀로 살아남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립각을 세웠던 진주의 박대출, 김재경 의원이 다시 재선과 이제 사선 후보지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또 이분들하고의 관계도 좀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창원 의창구의 박완수 후보는 과거에 그 경선 도지사 경선에서 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또 앞으로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홍준표 지사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기셨죠. 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힐난을 하셨는데 이 총선 결과를 보면 아직도 이 유권자의 눈높이와 우리 홍준표 지사님의 인식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본인이 이번 총선거에 굉장히 많은 이른바 홍준표 사단들을 많이 출마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하고 각을 세웠던 여러 국회의원들을 응징하시겠다 했는데 오히려 다 본인 지셨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자기 반성이 전혀 없이 새누리 지도부만 탓하는 이런 참 인식 태도를 보면서 도정이 절대로 저절로 바뀌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좀 참담함도 좀 같이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준표 지사가 좀 무리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무상급식 등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도민들의 그 일자리 창출, 그 경제 이런 부분을 지사가 챙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지금 뭐 부딪힐 수 있는 소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회찬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향후 계속적으로 홍준표 지사에 관련된 감시는 계속 될 홍준표 거다. 지사님 특히 지금 시군에 주셔야 될 재정 교부금도 제때제때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지역 그 기초단체 단체장들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 말씀 안 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제 뭉개고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교부금 같은 거는 제때제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 본인 돈이 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다면 벌써 아마 우리 집행부를 질타를 했을 건데 우리 서주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데 질타 안 하고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지수, 김지수 죄송합니다. 우리 김지수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면서 그런 질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질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불찰입니다. 네, 우리 서지수 의원님 질타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뽑아주신 16명의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이제 당선자들에게 당부에 할 말씀 해보신다면요. 보시지 않습니까? 민심은 물입니다, 물. 배가 있다면 한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고요. 잘 순항하게끔 물이 돼줄 수도 있습니다. 그 민심 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민심이 향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멋지다. 너무 멋진 말을 해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민심이 네, 물이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를 몇 번 안 했지만 정말 민심이 우습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정말 좀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생산적인 우리 국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특히 경남에서 야당이 잘해서 지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보다는 지역 민심을 우리 아까 강기대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치 활동보다는 좀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좀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좀 지역구도를 깨는 좀 과도기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좀 역사책에서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가면서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그 한 시장상인 아주머니가 좀 이런 말이 기억나요. 뭐 당이 무슨 상관 있노.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지.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을 살피는 정치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력의 시계는 빠르고 민심의 시계는 느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느릴지 몰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민심, 그것을 확인하는 이번 총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로 정치가 민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민심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고 감히 이름 붙여봅니다. 선거가 국민들의 축제였다면요, 이번에는 진짜 축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시자들 오늘 두 번째 리스트는 지역축제 즐겁지 아니한가입니다. 이게 즐겁지 아니한가인지 즐겁지 아니한가? 제가 원고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축제가 지금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벚꽃 축제, 유채꽃 축제도 있고요. 뭐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어디 좀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또 선거가 있어서 바쁘셔서 못 가셨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번 벚꽃 축제를 못 가봤습니다. 그 대신에 하동에 갔다 왔습니다. 아유. 하동 벚꽃 보고 오셨어요? 하계장터 개장식 행사에 가서 맞아요. 저도 갔었어야 못 갔습니다. 예, 벚꽃은 진해도 유명하지만 하동도 유명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하동. 너무 예쁘고 섬진강과 이거 어울리는 광경 참. 근데 교통이 많이 막혔습니다. 네, 하동 구민한테 벚꽃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뭐 벚꽃하면 하동이죠. 아, 그런가요? 저희 진해 얘기할 건데 오늘. 네, 진해 군항제는 이제 대규모로서 또 많은 국민들이 전국 국민들이 찾아온다면 이제 하동 벚꽃 축제는 아기자기한 면들이 많죠. 그 속에 이제 화개장터가 있고 지리산 계곡이 쭉 이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 진교 IC부터 이제 심리 벚꽃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섬진 강변을 따라서 이제 벚꽃을 즐기실 수가 있죠. 그러한 자연과 지리산과 섬진강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진해 못지않은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 친구 중에 하동 출신이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하동 가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야, 진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또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하동 분들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진해보다 하동 벚꽃 축제 낫다. 라는 자부심이 한번 엄청나요. 가봐야겠네요. 저는 아직 그 하동에 그 벚꽃 꽃길이라든가 아직 못 가봤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벚꽃하면 진해 군항제죠. 그러니까 네. 제 집이 그 창원의 신촌동인데 거기가 이제 군항제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거든요. 맞아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진해기 때문에 매년 군항제만 되면 이 동네 일대가 교통이 마비되고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주민들은 지금 면역이 돼 있죠. 그 기간에만 좀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죠. 김주수 의원께서는 어디 갔다 보셨어요? 아유, 저는 창원이 벚꽃 제일 좋아요. 창원 어디? 창원 대로도 되게 좋고요. 네. 특히 신촌 이 지역도 되게 벚꽃 좋고. 일대가 뭐 다 벚꽃으로 예, 그냥 네, 특히 흔들어지게 조금 펴있죠. 교통이 조금 한적할 때 가면 정말 꽃길이죠, 꽃길. 이 하동을 안 오신 분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간다니까. 얘기했잖아요. 교통 체증이 없는. 지금 없는. 네. 저는 이번에 진해 군항제를 다녀왔습니다. 진짜요? 네, 평일에. 뭐 리포터랑 퇴근하고. 가셨죠?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벚꽃 보러 갔는데 사실 가까워도 잘 안 갔는데 가보고 나서 느낀 건 이래서 진해 군항제구나. 괜히 군항제가 아니구나. 그 정도로 진해 전체가 그렇게 그렇죠. 아름답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진해 군항제 하면 김용훈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체증이 꼭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에서 새롭게 셔틀버스 운행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운행이 된 거죠? 그 승용차로 이제 진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임시 주차장에다가 세 곳을 마련해 놨는데요.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건데요. 셔틀버스가 모두 이제 61대가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오전 10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네. 진해 도심은 오후 4시까지, 외곽으로는 오후 7시까지 운행을 했는데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항제가 열리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 좀 현실성이 있는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군항제가 열렸을 때 그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이제 끼쳤는데요. 통제에 대해서 잘 따른 그 관광객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좀 끼쳤었고요. 교통은 교통대로 마비가 되고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불편했고 그런 결과를 낳았죠. 네. 실제로 불만이 많아서 창원시 홈페이지 내에 시민의 소리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연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0개월 된 아기랑 아내랑 출산 후 처음 떠난 여행이었는데 고생만 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통제해서 걷고 버스 타고 도착.
집에 가는 길도 걷고 지나가는 버스들은 이미 꽉꽉 차서 탈 수도 없고 택시는 운행도 안 하고 콜택시는 차 막힌다고 모두 거부. 다시 버스 기다리길 3시간, 12시가 다 돼서 포기하고 걸어서 아기 업고 진해 나왔습니다. 이제 다신 오고 싶지 않은 진해 군항제입니다. 아이를 업고 어떻게 진해를 탈출할 수가 있죠?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창원시청 게시판 글을 보면 진해 탈출기더라 라는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 시간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이 진해로 외부 사람을 넣어놓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냐 이런 거 많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헬기를 띄워라. 그리고 차라리 군항제 없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오겠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왔는데 기분 좋게 왔는데 기분 정말 좋지 않게 나간 다음에 그분은 다시금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럼요. 이건 심각한 거니까 꼭 다시 한번 게시판 글을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취재했던 후배 기자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주차장에서 이제 그 셔틀버스 정류장까지도 거의 한 25분 정도 걸어갔어야 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오기까지 이게 이제 워낙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뭐 길게는 1시간까지 기다렸어야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떡하면 본인도 좀 되게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기가. 그러면 이렇게 그 외부 승용차를 막는 동안 진해 구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전에 이제 그 통행 스티커를 발부를 했어요. 각 우편함에 이제 그 세대마다 꽂아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요거를 사전에 알던 그 관광객들은 웃돈을 얹어가지고 그 인터넷 중고 카페 같은 데다가 파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10,000원에 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컬러 복사기로 또 스캔해서 심지어는 사셨어요? 아니 봤어요. 살 없는 심지어는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네.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창원시 입장에서는 매년 불거지는 이 교통 체증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 교통 대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했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착오도 왔다.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내년에는 정말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번에 막혔다고 해서 창원시청이 건설을 하거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번인 행사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공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거나 역발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막힌 것들은 막힌 것이고 여기서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더해서 재미와 요소를 줄 건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계 심리 벚꽃이 아까 예전에 2시간이 걸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1년 동안에 가장 교통체증이 나는 시기인데 그것을 지금 20년 동안 공사해서 도비와 국비를 따와가지고 100몇십억을 들여서 4차선으로 딱 공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간, 일주일 기간만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대신에 4차선 도로의 양쪽 보면 도로 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고 갈 때 그 보호막으로 인해서 섬진강 풍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 좀 한계가 있죠. 네. 진해시로 원래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사실은 좀 안민터널하고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워낙에 교통체증이 유명했던 곳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안민터널 안에서만 2시간 갇힌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 터널 안에서. 그래서 진해가 갖고 있는 그 도심의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은 교통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교통 정책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여기엔 동의가 됩니다. 여기엔 동의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그 문제가 가중되니까 좀 혁신적인 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또 진해 군항제가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또 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를 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유료화였죠? 네, 창원시는 또 지난해 군항제를 유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네. 밝혔고 이제 이번 군항제 때는 이제 부분 유료화를 했는데요. 그 진해 운동장에서 열린 그 체리 플러스송 행사 힙합 페스티벌이죠. 그 여기 1일권 이제 33,000원이었는데 보통은 콘서트 가도 이 정도 금액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유료화에 대한 관람객들이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 군항제 전면 유료화가 검토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번 행사 뭐 작년 행사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항제 유료화라.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는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정 자립도라든지 축제 기간에 지원해주는 예산 이 비용이 굉장히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수단은 좋은데 그 지역 그 주민들에게 좀 더 성실하게 다가가고 그동안 기다렸던 그 지역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선에서 유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축제 자체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 성격의 전면 유료화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이고요. 다만 축제 기간 동안에 특정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힙합 페스티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유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축제 유료화는 사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유등축제가 유료화를 했는데요. 이때 평가가 어땠나요? 진주시는 일단 이걸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입장료를 이제 22억 원을 포함해서 32억 원의 수입을 올렸죠. 그러니까 축제 재정 자립도를 놓고 보면 기존의 40%에서 2배 가까이 80%로 높아졌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타 지자체에서 좀 이걸 벤치마킹이라든가 좀 많은 모델로 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시민들에게 좀 개방하지 않고 이익 추구에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춘 성공이 아닌가 좀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이제 외면을 하고 비판을 하냐면요. 유등축제의 경우에는 한강을 가림막으로 설치를 해버렸어요. 아예 못 보게. 네, 아예 그렇죠. 못 보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못 보는구나, 우리가 봐왔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료화라는 게 이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수입이야 당장 들어오겠죠. 축제의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관람객들은 특히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남강이라는 거는 공공재란 말이에요. 남강이 누구 겁니까? 시민들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림막을 설치했다면 유등축제를 하고 있더라도 남강을 볼 권리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기간 때는 남강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료화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안에 유등축제라는 컨텐츠에서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관람객이 돈을 내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전면적인 유료화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고통 없이는 핵심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있는데 또 진주 유등축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유료화했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좀 개선해서 진행해 가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유료화하려 하면은 좀 독창적인 그런 잠시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네. 해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유료화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는 좋은데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새로운 변화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도내 다른 축제들도 지금 유료화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면서요? 네, 진주시는 이제 지난해 그 남강 유등축제를 이제 유료화한 데 이어서 그 농계제도 유료화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창원시도 지금 창원에 그 10월 말 되면 그 마산 네. 가구파 국화축제가 열리잖아요. 지금 유료화를 지금 하겠다고 또 밝힌 상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웬만한 그 도내 축제는 좀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그 축제 유료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게 지역 축제가 이렇게 난립이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의 이 시도 의원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처음에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게 축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나치게 많은 지역 축제가 생기고 이 대다수의 지역 축제가 전부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도의 재정 압박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아무리 도비나 국비의 분담률을 좀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유료화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제 축제 통폐합이다, 유료화다 이거를 떠나서 지역 축제가 좀 더 축제답고 세금을 써도 아깝지 않고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아이디어 있으세요?
축제는 첫 번째로 작아야 됩니다. 예,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크게 하면 예산 낭비가 들어오고요. 작게 할수록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확장을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축제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축제에 대한 전문화된 친구들을 그 도시별로 축제를 관장하는 친구들을 양성해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축제 시작할 때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모든 처음부터 기획부터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끝까지 주체가 돼가지고 함께 만드는 인프라 조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주민들이 됐다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우리 차 타지 말자라고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하나부터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들이 또 유등축제 몇만 명 왔다. 재정 자립도 얼마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제로 인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점들, 그다음에 철학적인 접근까지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하동에 있는 이병주 소설 문학감들 연계해서 코스모스 축제를 같이 연계한다든지 철학적 인문학적인까지도 맞춰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한다면 저는 진해 군항제든 하동 시민벚꽃 축제든 조금 더 진화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저는 그 축제를 조금 전에 우리 강기태 씨가 말씀한 대로 어떤 문학과 함께 연결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보고 즐기는 것보다 또 뭔가 배울 수 있는 맞아요. 도움이 되는 내 머리에 지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학과 접목하는 그런 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그 군항제 수많은 부스 중에 그렇게 오돌뼈 팔고 국밥 팔는 그렇죠. 부스만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네. 사실은 경남이라는 지역이 워낙에 자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전문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문화정책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일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축제가 다 있기는 있는데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축제 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 질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좀 높이는 것, 문화예술적인 컨텐츠를 좀 담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축제가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결산에 대한 그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 이러면 조금 불필요한 축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축제가 일단 앞서서 다 지적하셨겠지만 차별성이 있어야죠. 그 어딜 가면 오돌뼈를 항상 볼 수 있듯이 그 포장마차 이게 어딜 가든 그 유사한 맞아요. 파는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거 먹으러 온 건지 아니면 벚꽃 축제 가서 진짜 특히 밤에 보는 벚꽃은 정말 좋거든요. 그런 그 가로등 불빛에 반짝여서 화사하게 빛나는 그런 벚꽃을 보기 왔는데 옆에서 막 오돌뼈 팔고 막 고기 냄새 나고. 나는 오돌뼈는 괜찮은데 그 음악. 그냥 음악도 근데 그 어디 가나 다 똑같아 그게 축제 음악은 다 똑같아요. 그게 네. 벚꽃 축제를 가든 난강 유등 축제를 가든 그 포장마차 천막 쳐졌고 그런 풍경이 정말 똑같거든요, 획일적으로. 그리고 제발 좀 계획을 잡을 때 장기적으로 잡아서 단기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좀 그런 좀 꾸준하게 좀 앞을 보고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시자들이 감시를 하고 나면 바뀌더라고요. 바뀌겠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그런 축제, 또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쓰는 축제, 과연 축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지역민과 관광객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 감시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정어린 눈으로 열심히 감시해준 네 분의 대표 감시자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4.13 총선, 공천 과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또 이변도 많았던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선자들은 그동안 귀담아 들었던 민의를 잘 실천한 일만 남았는데요.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는 당선자들이 남긴 그 소감과 다짐 그대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받들고 또 민생을 먼저 살피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감시는 쭉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